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매주 토요일 여러분과 미제 사건 관련 컨텐츠를 진행하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게 될 이야기는 조금 먼저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일 수도 있어서 이 내용을 전달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게 나주 만봉천에 있던 시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이 이야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게 왜 미제 사건이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되고 그게 약 17년간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된 뒤 2017년 그 사건이 현재 해결이 됐습니다. 끝난 사건이었던 거죠. 해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주에서 있었던 어떤 나체 시신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끝났다라고 알고 계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 사건은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과 딱 6개월 편차로만 나타난 사건입니다. 해서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의 범인은 현재 잡혀있지 않은 상태인데 많은 분들은 해결이 됐다라고 믿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오늘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봉천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제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시기는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입니다. 2000년 8월 25일 금요일,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고 더불어 장맛비가 계속 오더니 그날만 주춤했던 날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군 세지면 오봉리 근처에 살고 있던 당시의 초등학생은 방학이다 보니까 학교에 가지를 않는 날이었던 거죠. 그동안 비 때문에 놀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 한이라도 풀듯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영교 밑에 있는 다리에서 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참을 놀고 있던 아이의 눈에 무언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던 게 아침 8시 30분 인근이었습니다. 개천 인근 쪽에 있는 풀더미 쪽에서 뭔가 하얀 물체를 발견하게 됐고 아이는 뭔가 이상한 느낌에 가까이 다가갔다가 이거 사람인가? 초등학생 눈에 보기에도 분명히 이상한 물체였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나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위해 집에 가지만 아버지는 이미 출근 상태였고 동네 마을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개천가에서 뭔가 이상한 걸 봤는데 사람 같다. 당연히 이제 거기에 계셨던 마을 분들은 아이가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마네킹이나 아니면 동물의 사체겠지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셨던 겁니다. 혹시 모른 마음에 같이 한번 들려서 그곳을 확인을 하게 됐고 그리고 청영교 밑에서 확인을 했던 건 한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어른들은 신고를 하게 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시신 수습과 더불어 현장을 확인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발견 당시의 시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외부에 알려져 있는 사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사진은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의 현장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면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신의 모습이 좀 특이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신은 나체 상태였습니다. 어떠한 옷까지도 걸쳐져 있지 않은 상태. 여성의 시신은 맞았지만 속옷도 없고 그 외에 기타 어떤 것도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주 드들강과 다르게 시신의 사진이 외부에 공개가 안 된 이유는 꽤 오래 시신이 물에 빠진 상태처럼 보였던 겁니다. 너무 퉁퉁 부어오른 상태라 육안으로 사람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운, 누구다라고 확인하기도 좀 힘든 상태였으며 부패가 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세 번째, 옷가지 등 흔적을 찾기 위해 경찰분들이 1000여 명이 동원돼서 주변을 인근을 전부 수색했지만 어떠한 유류품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네 번째, 이 시신이 8월 25일날 현재 목격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틀 전이었던 2000년 8월 23일 한번 목격이 됐었습니다. 일전에 시신이 발견됐던 건 어떤 거냐면 이 지금 보였던 청영교보다 조금 더 위쪽에서 발견이 됐는데 당시 지나가던 분은 동물의 사체라고 판단을 하고 신고를 안 했던 겁니다. 워낙에 풀숲이야 분간이 잘 안 됐던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불분명입니다. 확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부패가 너무 심각하다.
해서 안에 뭐 폐에 있는 플라크톤 같은 것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였던 거죠. 외상은 분명히 없고 약물, 독극물 검사 같은 건 해봤지만 그런 건 어떤 것도 티가 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시신의 모습에서 이 5가지의 형태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5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뭔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신이 이틀 전에 목격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시신은 이동을 했다라고 보는 게 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그 현장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함께 이야기할 곳이 청양고 바로 이곳입니다. 아마 보시면 강 같은 게 있을 거다라는 것도 보이실 거고 만봉천이라고 보이실 건데, 이곳에서 최초에 발견된 게 아니라 이틀 전 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 공간에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시신이 유기된 장소가 이곳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럼 시신이 부패할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얘기까지 보면 이틀 만에 그렇게 부패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물에 있는 상태가 좀 지속되었다는 점까지 합산하면 2일 그 이상입니다. 아마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아마도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번째입니다. 나체의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경우의 수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원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떠내려오다가 자연스럽게 벗겨졌다. 근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옷이 어떤 형태여야 되냐면 셔츠형, 그러니까 뭔가 풀어지는 형태. 몸에 딱 맞는 옷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벗겨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만약 자연스럽게 벗겨지려면 몸에 뭐가 딱 끼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여야 됩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속옷을 입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게 되게 타이트하게 어떻게 보면 채워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외상이 있지 않는 한 어딘가에 긁히거나 아니면 뭐 돌 같은데 이런 데 긁혀서 빠졌다라고 보는 게 아닌 이상은 함부로 벗겨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자연스럽게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유기 장소가 다른 곳, 그 유기하기 전에 옷을 모두 없애고 그 다음에 유기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 범인 혹은 범인들이겠죠. 즉 신원을 감추려고 했거나 혹은 옷을 전부 벗기고 나중에 시신이 발견됐을 때 뭔가 모욕적인 행동을 주려고 했던 점. 신원을 감추려고 했다면 면식범 혹은 비면식범일 확률이 있고, 나중에 모욕적 행위, 내가 이 사람에게 원한이 너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도 모욕적인 자세로 보여라 라는 모습이었다면 아마 원한관계, 즉 면식범일 확률이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부검 결과까지 나체의 상태 시신을 확인했을 때 독극물도 없고 어떤 것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사인이 뭘까요? 뼈가 부러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골도 정상입니다. 아마 설골이라는 게 뭔지 아마 그동안 저희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목을 심각하게 누를 경우 경부 압박을 심하게 할 때 이제 깨지는 어떻게 보면 약한 뼈 같은 물렁뼈 같은 게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어떤 것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때 사인 자체가 뼈도 문제가 없고 약물도 없고 알코올 반응도 없다라면 남은 게 익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익사라고 볼 만한 근거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익사라고 보려면 폐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폐 안에 플랑크톤이 검출이 되면 숨을 쉬는 상태, 즉 익사라는 얘기죠. 숨을 쉬다가 물속에 들어 사망했다. 근데 폐에 플랑크톤이 확인이 안 되면 이미 사망한 상태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됩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워낙에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된 상태라 이미 폐 겉 외부, 내부까지 이미 다 플랑크톤이 차 있는 상태, 즉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인 자체도 검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2번째 근거를 좀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3번째, 지리적인 위치에 대한 느낌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그 지리적 위치를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견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로드뷰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이곳의 지형 자체가 하나의 천을 끼고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느낌입니다. 밤에는 불빛도 없고 CCTV도 많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한적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두려운 장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초등학생이 여기에 가서 놀았다. 노는 곳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사진에서는 뭔가 되게 물의 양이 많아 보였는데 처음에 그때 당시에 장마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이 불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물이 불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수심이 얕은, 즉 초등학생 정도도 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익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기에 있는 강 중에 과연 어디가 가장 깊을까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곳에서 가장 깊은 곳을 찾아보게 된 결과 상류로 올라갈수록 되게 얕습니다. 뭐 깊게 얘기해봐야 무릎 정도? 이 정도 높이인데 쭉 내려가다 보면 한 곳이 존재합니다. 바로 저수지입니다. 이 저수지에서 물의 양이 갑자기 많이 나오지 않는 한은 무조건 수심이 얕은 곳일 수밖에 없는 상황. 당시에 사망 당시에 그렇게 수심이 깊은 상태가 아니라 사망 이후에 비가 오면서 물의 수심이 늘어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익사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상한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봐도 익사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상태인데 되게 수심이 얕은 곳에 누가 강제로 얼굴만 집어넣어서 살해를 했다거나, 그게 아니면 살해가 된 사람을 그냥 거기다 유기를 했다의 정도의 문제인 거죠. 되게 얕은 곳이니까 조만간 찾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시 장마라서 물이 불어오른다라는 걸 모를 수 있는 범인일 수도 있습니다. 즉 시신이 그렇게 떠내려갈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수 있는 거였죠. 자, 어쨌든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범인의 모습을 찾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제 그럼 우리는 신원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당시에 발견됐던 시신이 너무 많이 부패된 상태라 일단 지문 끝을 먼저 확인을 해서 신원을 찾았고, 그리고 발견 당시에 손톱에 봉숭아물도 있던 게 확인이 됩니다. 이 부분만으로는 찾기가 조금 어려워 DNA 대조까지 전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사건 발생하기 약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8월 18일 실종 신고가 하나 접수된 곳이 있었습니다. 나주 병원의 간호사였던 당시 22세 이모 씨였습니다. 발견 지점으로부터 상류 부분 3.2km를 거슬러 올라가면 산골 마을 황치마을이라는 곳이 하나 확인이 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황치마을 출신 간호사고요. 2000년에 광주의 한 간호학과를 졸업한 뒤 나주병원 정형외과의 간호사로 일한 지가 몇 달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병원 옆에 있는 곳에 혼자 자취를 하다가 쉬는 날, 주말 같은 때가 되면 이제 집으로 온 황치마을로 와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던 착한 딸이었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실종신고가 들어온 이유도 확인이 됩니다. 왜 됐냐면 전날 야근을 마치고 8월 18일 낮에 집에 옵니다. 금요일입니다. 이제 간호사다 보니까 야근을 하셨던 거죠. 낮에 집에 와서 어머니의 일을 돕고 TV를 시청하고 있다가 밤 11시 30분에 아버지 52살 당시 이 씨가 술에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치기 시작을 했고, 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왜 그러시냐라고 하며 집 밖으로 모시고 나갔던 겁니다. 자, 이게 마지막 진술입니다. 2000년 8월 18일 밤 11시 30분 엄마랑 사이좋게 좀 지내라. 엄마도 분명 농산일 지어서 힘들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할 테니까 조금만 생각을 다시 하자 라고 이야기하며 나가서 이야기하자라며 만봉천 쪽으로 모시고 가게 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함께 만봉천을 걷자라고 얘기했던 딸의 이야기에 뭘 또 걷냐 라고 얘기하며 그냥 저기서 얘기하자. 바로 거기가 우측에 보이시는 이곳 정자입니다. 우산각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그냥 우산각 가서 얘기하자, 정자에서 얘기하자 라고 이쪽으로 비틀비틀거리면서 지나가셨던 거죠. 근데 딸은 아버지가 그쪽에 향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화가 나는지 생각할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이쪽에 두고 보이시는 정면길을 향해 그냥 걸어갑니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잠이 드셨던 거죠. 이게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약 1시간 정도가 지난 새벽 12시 20분경 좀 뭔가 쌀쌀하다는 느낌 때문에 깼고, 딸이 주변에 없는 걸 확인하고 집에 있겠지 라는 생각으로 집으로 가셨던 겁니다. 하지만 딸은 집에 없었습니다.
아, 내가 술 취해서 술주정한 것 때문에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았겠구나. 그래서 뭔가 택시를 타고 자취집에 먼저 갔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다음날 아침 병원과 자취방에 연락을 해보지만 딸은 출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이 시부부는 부랴부랴 딸의 자취방을 향해 가봤는데 그곳에는 딸의 흔적이 없어서 당시 봉황파출소에 가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3.2km 떨어진 청영교 밑에서 시신으로 확인된 상황인 거죠. 자, 일단 현지 상황에 대한 모습과 그리고 당시 어떻게 해서 사라졌는지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이제부터 조금씩 깊게 다시 상황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사건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기억 잘 해주시고 그 현장과 똑같은 모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입니다. 당시 여러분이 보셨던 장소, 이곳입니다. 이곳에서 뭔가 일이 있고 아버지를 모시고 이쪽 길을 향해 피해자는 함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다가 아버지는 난 거기까지 갈 마음이 없다라고 하시고 이쪽 정자에서 잠을 주무셨고 딸이 진입한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조금 넓게 이걸 지도화시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자의 생각입니다. 로드뷰의 관점을 봐도요. 피해자의 관점은 이쪽 직진 방향으로 왔다. 망분청 방향이 이쪽에 있고요. 아마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 사색할 수 있을 정도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크게 돌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요. 물론 이쪽 밑에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돌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길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이렇게 한번 아버지와 돌려고 했던 게 이런 정도의 루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당시 피해자의 시선대로 함께 이동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신 장소가 이곳입니다. 자, 같이 걸어 아버지를 나오고 아버지를 이곳에다가 먼저 가셨고 그 이후 이 길을 따라 걸었던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생각은 아버지와 함께 걸으려고 했지만 혼자 걸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사색에 빠진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이제 갈림길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진입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두 곳이죠. 직진으로 더 들어가느냐 아니면 옆쪽으로 빠져서 더 걷느냐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이쪽으로 더 진입을 하게 되면 만봉천 쪽을 걷는 부분이 아니게 됩니다. 이쪽은 막혀있는 길이거든요. 물론 걸으면 나갈 수는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이쪽을 넘어가려면 또 개울을 넘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쪽 반대 방향으로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길로 해서 갈 수 있는 방법, 이것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저수지 방향으로 걸었던 부분인 거죠. 그게 아니라면 이쪽 방향에서 이 위쪽 길을 향해 아마 걸어 올라가서 돌아올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방향은 두 가지라고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적합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 과연 어디서 사건 발생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쪽 길을 걷게 돼도 분명히 위험한 상황일 수는 있죠. 아무런 CCTV도 없고 되게 조용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사건 발생했다는 전제 조건 하에면 아마 돌아오는 길을 생각할 가능성, 아마 이쪽 길, 이런 길 쪽에서 일이 터졌을 겁니다. 약속되지 않은 루틴적인 활동이 아니라 갑자기 발생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뭔가 숨어 있거나 우연히 지나가던 범인 혹은 범인들 눈에 띄어서 이곳에서 범행이 발생했을 가능성. 왜냐면 바깥쪽으로 돌았다면 다시 아버지에게 오려고 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밖에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틈을 타 한 바퀴만 돌고 오려고 했을 것 같은데 이쪽이나 이쪽 위쪽 이 길에서 발생한 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그게 아니면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바로 이쪽입니다.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방향성으로 봤을 땐 만봉천 방향을 분명히 거슬러 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시야에서 어떻게 보면 물론 밤이라 정확히 보이진 않을 수도 있지만 왼쪽에 아버지가 있는 곳, 오른쪽은 저수지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향해 걸어왔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일단 위치에 대한 부분 두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범행이 발생했다면 소리가 크게 나지 않아야 된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나체의 상태로 시신을 유기해야 된다. 이 모든 게 껴야 됩니다.
범인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보면 이 마을 근처에 살거나 혹은 자동차 같은 걸 갖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되게 우연히 마주쳤을 것 같거든요. 그럼 밤 11시, 12시 사이에 이곳에서 우연히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내부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마을 주민일 겁니다. 이 오른쪽 저수지에 있는 사람, 마을 주민에 한 분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곳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마 먼 곳이라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저수지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즉 이곳은 CCTV도 없고 불빛도 없지만 마을 주민만이 자주 오는 곳이 아닙니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각을 넓혀놨던 부분인 거죠. 자, 그럼 일단 이동 동선을 두 가지로 판단을 해봤고 마을 주민일 경우와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외지인일 경우까지 나눠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당시 실종 당시에 입고 있던 옷은 반바지, 하얀 티셔츠,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는 게 있었는데 손가락에 금반지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금반지가 시신에서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모든 게 벗겨졌을까? 금반지도요. 불가능합니다. 물에 들어가게 되면 금반지 자체를 끼고 그 위에 살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반지는 더 빠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손가락이 잘린 상태, 이럴 때만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시신은 온전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뺀 겁니다. 강도일까요? 강도의 범행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어찌되었든 이 안에 있는 범인의 모습을 봤을 땐 면식이든 비면식이든 일상적이지 않은 상황, 피해자가 원래 여길 늘 걷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우연히 마주치고 이런 범행을 단시간에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내용을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지인과 병원 동료들을 통해서 사건의 단서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떠한 성과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분들은 초창기에 이렇게 발표합니다. 자살. 초동 수사가 되게 잘못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당시 자살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부모님이 싸워서 화가 나서 나왔다. 그리고 자살 빼고는 뭐 외부에 어떤 흔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자살일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당시에 자살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수사 인력이 많이 적었던 이유인데 이 근처에 쓰레기 매립지 관련해 이제 들어오는 문제로 마을 사람들이 강력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시위를 진입하기 위해 모든 수사 인력을 다 그쪽에 투입한 상태라 당시 인력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죠. 뭔가 확인을 하려고 했지만 수사가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자살로서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자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옷을 나체로, 그것도 굉장히 얕은 물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얼굴을 묻어두고 그렇게 자살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떠내려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 저수지 쪽에서 사망할 수는 없습니다. 저수지가 아닌 곳에서 개천에 있던 상태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살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일단 처음에 경찰은 그 이후 초동수사에 실패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자살일 수는 없다라는 어필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범인으로 잡았던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원래 항상 수사를 할 때 가장 가까운 게 마지막 목격자거든요. 아버지가 죽은 거 아닐까? 모든 초점을 아버지에 맞춰보지만 아버지의 혐의점은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알리바이 및 아버지의 상황, 그리고 진술 모든 게 일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예 혐의점 자체가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시신이 발견이 되고 한 달이 지나가도 수사가 진전이 아예 안 됐던 거죠. 그런데 2000년 9월 16일 시신이 발견되고 약 한 달이 조금 안 됐을 때쯤 오후 2시에 나주경찰서 형사계에 한 여성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 전화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용의자 첫 번째가 나타납니다. 내가 영산포에 사는 남자친구랑 결혼하기로 하고 제가 6월 달부터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데
제 남자친구가 아는 사람, 남자친구의 사촌이 살인을 한 사람을 만나고 왔다. 그 사람이 몸을 부르르 떨며 되게 불안해하고 있다. 당시 진술이 아랫마을에 사는 아가씨를 목을 졸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게 됩니다. 경찰은 당시 발신지를 추적해보는데 광주로 확인됐고 무언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 사건이 최초에 축소가 돼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디테일한 면을 알고 있다 보니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신원 확보를 하게 됩니다. 제보자는 26세 함씨였습니다. 함씨에게 물어본 경찰은 남자친구가 당시에 봤고 그리고 벌벌 떠는 모습 때문에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다. 남자친구 당시 27세 곽씨였습니다. 곽씨를 소환해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사실 친구는 아니고 고종 사촌 형입니다. 35세 장씨인데 저한테 간호사를 죽였다고 했어요. 외부에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인데 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사는 집 위쪽 3km 지점에 살고 있던 장씨였습니다. 평상시 트럭 운전을 하고 그날도 똑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달빛에 비쳐있는 모습에 알고 있던 이 씨의 딸이 혼자 내려가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목을 졸라 죽였다. 그게 분명히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옷을 벗긴 뒤 풀숲에 그냥 물속에 몸을 밀어넣고 신발과 옷 이런 건 자신의 집 앞에 냇가에 숨겨놨다.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하는 건 너무 괴로워서 말했다. 비밀을 좀 지켜달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곽씨가 진술한 내용은 되게 디테일하지만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종삼촌 장씨 자체가 원래부터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다 보니 신빙성이 높았던 거죠. 경찰은 범인을 잡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장씨가 종적을 감춥니다. 곽씨가 와서 진술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라져버렸던 거죠. 그렇게 계속 수사를 하다가 6개월이 지나 영광에 있는 한 모텔에서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확인을 해본 결과 폭력, 상해 등 전과 10범으로 확인된 장씨였던 거죠. 하지만 장씨는 모든 진술을 다 부인합니다. 난 그런 적 없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0만 원을 빌리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되게 다치게 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었어요. 1,000만 원 빌리려고 한 거지. 근데 그 얘기를 곽씨가 왜 그렇게 확장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런 얘기한 적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현장 부재 증명, 즉 알리바이라고 부르는 게 뭔가 다 미스가 납니다. 정확하지 않았던 거죠.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장씨는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나요. 라고 얘기하며 입을 닫았던 겁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서 혹시 이 씨를 본 적이 있느냐? 아니요. 거짓입니다. 이 씨를 혹시 목을 조르거나 이 씨를 살해했느냐? 아니요. 거짓말로 확인됩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전부 거짓말로 나왔던 거죠. 정확히는 심증은 존재하는 상황인데 물증이 아예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자, 우리가 본 첫 번째 범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장씨는 범인일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요? 분명 장씨가 얘기한 게 아닌 장씨에게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촌 곽씨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디테일합니다.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은 수사 결과가 발표된 것도 아닌데 그 내용까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범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람들 사이에 범인의 모습이 다른 쪽을 향해 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6개월 뒤에 장씨가 체포가 됐는데 6개월이 지나 또다시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나주 드들강 살인 사건입니다. 2001년 2월 4일 만봉천에서 10km 떨어져 있는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 당시 17세 박모양이 사체로 확인됩니다. 당시 발견했을 때 성폭행에 대한 흔적으로 DNA가 검출됐고 목이 졸린 흔적, 더불어 부검을 해본 결과 2월 4일 당시였죠. 새벽 3시 무렵 익사를 했다라는 게 확인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체의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리고 똑같이 물속에서, 그것도 같은 지역에서 확인됐다. 같은 범인이다.
연쇄살인이다 라는 것으로 모든 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모 프로그램에서도 두 사건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며 사람들 사이에선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과 만봉천 살인사건의 범인이 같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됐던 거죠. 그리고 범인이 확인됩니다. 11년이 지난 2012년 9월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에서 확인됐던 DNA가 일치되는 범인이 나타납니다. 형무소에 수감 중이었던 38세 김씨였던 걸로 확인됐던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인정을 하고 무기징역 수가 됩니다. 즉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범인은 체포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 사이에 이제 만봉천 살인사건에 대한 범인은 잊혀지게 됩니다. 그럼 용의자 두 번째 김씨가 이 사건의 똑같은 범인이었을까요? 연쇄살인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건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이 비슷하며 6개월 이내에 발생했다. 두 번째, 나체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실종됐던 만봉천 이양은 모든 게 다 없는 상태. 근데 박양 같은 경우에는 스타킹만 착용한 채 확인됐다. 더불어 세 번째 근거는 비교적 낮은 수심의 하천에서 발견됐다. 두 분 다 그랬다는 거죠. 자, 두 사건의 범인이 같을까요? 만약 이 두 사건의 범인이 같다면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김씨가 됩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죠. 하지만 김씨는 이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 안 그랬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 범인은 장씨일 확률이 큽니다. 우리에게 장씨가 잊혀졌던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죠. 헌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프로파일러 분들은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두 사건이 겉으로 볼 땐 비슷한 점이 있지만 세부적인 건 좀 다르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사인을 알 수 없는 게 일단 다르답니다. 분명 이쪽에서는 목을 졸라 살해한 흔적이 나왔지만 여기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즉 사인이 두 개가 다릅니다. 정확히는 사인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유가 뭐 어떤 거냐면 성범죄 유무에 대한 차이입니다. 또한 세 번째 다른 점은 뭐냐면 당시 드들강 같은 경우에는 시신에 대해서 떠나보내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물속에서 자연스럽게 떠내려가라 라고 뒀다면 우리가 본 이 시신 같은 경우엔 물이 불리는 바람에 떠나보내진 겁니다. 애초부터 떠내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측하지 못했던 기상변수 때문에 발생됐던 거죠. 즉 범인의 모습으로 봤을 때 시신 처리 방법 자체가 둘이 달랐던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용의자는 둘이 나왔습니다. 장씨 혹은 김씨. 그리고 마지막 용의자일 수 있는 사람, 바로 외지인 낚시꾼입니다. 물론 누군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초동 수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구야? 아니면 누굴 수사했어? 낚시꾼 중에 그때 낚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걸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던 상황인 거죠. 여러분에게 궁금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셋 중 범인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 범인이 김씨가 아니라면 현재 범인은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체포되지 않았다라는 만족감으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드들강 사건과 분리하려고 했던 이유도 혹시 모를 범인이 남을 가능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달한 만봉천 나체 시신살인 사건, 우리에겐 나주 간호사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19년 장기미제 사건, 여러분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토요일 사건 팩트에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까지 경찰분들은 지금까지 똑같은 견해예요. 분명 장씨가 범인이다요. 그 장씨가 범인이라고 확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곽씨가 얘기한 진술이 너무 디테일하다예요. 사건 발생하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전화가 왔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외부에 그렇게 알려져 있던 게 아니라서 세부적인 내용들까지는 알 수 없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냥 사람들 사이에 누가 사망했다더라, 마을 사람들끼리 그렇게 내용이 알려져 있는 부분인 거지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더불어 전화한 데가 광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적인 면을 봤을 때
누군가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닌 이상은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진술에 대한 부분에선 가장 신빙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장 씨가 범인일 거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장 씨는 지금까지도 아니라고 해요. 2015년에 이제 그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전화를 했는데도 막 욕을 하면서 끊었거든요. 뭐 너희들이 수사기관이냐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터뷰도 거절을 했고 아예 연락을 끊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당시 경찰 진술을 할 때는 왜 도망가서 숨었느냐라는 얘기에 전과 10범이다 보니까 뭐 다른 문제 때문에 자기를 체포하러 온 줄 알고 그랬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정황상 봤을 때 자신의 사촌이 가서 진술했다는 걸 알고 숨은 상황이라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구나라고 안 뒤에 했다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물론 본인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현장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고 자백밖에 없는 상황. 근데 그 자백도 경찰 쪽 자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찰 자백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경찰 자백은 법정에 가서 진술 번복을 하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경찰분들 그게 제일 답답한 문제인 거라서 만약에 당시 진술대로만 좀 따라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지도상으로 봤을 때에 대한 이야기죠.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혼자 걷고 있었던 이제 여성 이 씨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추론이에요. 이게 그냥 추론적인 문제기는 한데, 만약 이런 이야기가 맞다면 서로 어느 정도 일면식이 있는 상황이라는 판단일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으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일이 터졌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사실 보여져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랬다라는 느낌보다는 무언가 걸어서 오는 모습을 봤고 차를 타고 가다 봤다고 했으니까 어디가 이렇게 해서 저 아버지가 저기 있어서, 그래서 차를 태우고 이동을 하다가 그 안에서 그런 어떤 이제 일을 저질렀고 그 안에서 사망한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시신을 처리할 방법을 찾다가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 위치 자체가 대략적인 부분은 나와요. 아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봤던 저수지 부근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위쪽 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가능성? 시간적인 편차를 봤을 때 아버지가 일어난 시점이 12시 20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걸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미스테리 야방을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가 과연 얼마만큼의 거리일까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걸으면 과연 이 외부 도로에서 보일까? 그것도 밤에 보면. 그러니까 이쪽에서 강 쪽을 봤을 때 사람이 걸어가는 게 보일까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죠. 이게 과연 우리 눈에 안 띌 수도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근데 이쪽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라고 얘기를 만약에 했다면 이 방법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분명 어디선가 돌았을 거고 다시 마을 쪽으로 걸어오는 상황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봤다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여기서 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러면 아마도입니다. 위쪽 마을에 살고 있던 상황이라 큰 길로 걸어오고 있던 사람을 봤고 태워주겠다라고 한 뒤에 그 이후 뭐 예를 들면 이런 길 쪽으로 차를 빠지고 그 이후에 범행을 저질렀고 시신 유기를 바로 옆에다가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추측이에요. 근데 시신 유기를 이쪽에다가 하고 나서 풀숲에 가려놨다라는 생각이거든요. 풀숲에 분명히 가렸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자기는 저기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제 물이 불어버린 거죠. 장마 기간 동안 물이 엄청나게 불면서 시신이 떠내려갔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모든 진술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으로 보는 건 장 씨일 가능성이 크죠. 김 씨는 다만 드들강 사건의 범인이다 보니까 이제 엮이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정도예요. 근데 물론 김 씨가 범인일 확률도 없다는 건 아닌데 당시 김 씨의 상황에 대한 알리바이가 확인이 된 것도 없고요. 너무 옛날, 나중에 체포된 거니까 확인이 된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당시 김 씨 같은 경우에는 범인을 행동한 모습 자체가 성범죄에 대한 목적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증거를 남긴 상황이잖아요. 되게 티가 나게 했다라는 문제고, 그래서 똑같은 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은 시신 처리 방식 자체도 너무 다르다. 이건
겉으로 봤을 땐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쨌든 10km의 구간 차이도 있는 상황이고, 나주 드들강과 그리고 여기는 만봉천이라고 해서 천도 다른 상황이고, 강과 천의 차이라 강은 아예 떠내려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천은 떠내려 보내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디테일한 면으로 봤을 땐 다른 사람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미제 사건 전담팀은 장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정황 증거도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현재까지 수사를 계속하면서 증거가 뭐 하나 둘씩 확인이 되고 있는 건 있지만 미세 증거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초동 수사가 조금만 더 정확하게 됐으면 아마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에 대한 아쉬움도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 사건을 전해드린 이유 중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봉천 나체 이제 어떻게 보면 간호사 사건은 분명히 범인이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쇄살인, 나주 드들강 사건 하고 해결됐지. 그래서 이 사건도 해결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이 사건은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아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어쨌든 미제 사건이긴 한데 우리가 너무 똑같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그냥 기억에서 지워져 버리는 거라 좀 분리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무조건 범인이 다를 거다라고 무조건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혐의점이 높았던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시는 분들끼리 두 번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살해 장소와 유기 장소에 대한 문제예요. 당일날이죠. 그러니까 18일 날, 19일 넘어가는 날, 그 날 유기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정말 그날이 맞을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진술은 그렇게 나왔지만 디테일한 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당시에 차에 태워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그 안에서 뭐 사망을 하거나 문제가 터졌다는 걸 알고 옷은 차에 그대로 두고 혹은 다른 장소에다가 옷을 두고 사체만 끌고 와서 어떻게 보면 거기다 유기한 게 아닐까? 왜냐면 추측이지만 달이 떠 있고 날씨가 맑은 날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유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티가 날 수도 있는 문제라. 근데 비가 올 때는 그래요. 비가 오거나 그리고 비가 오는 날 밤 새벽 이럴 때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뭘 하든 소리도 안 들리고 흔적도 안 남아요. 발자국 이런 모든 흔적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장마 기간이었고 혹시 당일날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비가 왔기 때문에 다음날 가서 이제 시신 유기한 게 아닐까라는 사람들 그런 생각도 있어요. 프로파일링 하시는 분들과 꼭 18일 19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한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유를 그러니까 얘기한 근거 중에 하나도 만약 장 씨가 범인이면 마을 근처에다가 시신을 유기할 필요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지형도를 보시면 아실 텐데 이거 물론 여러분 그냥 저희들끼리 그냥 하는 얘기인데 제가 스카이뷰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지형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이쪽으로 이제 강이 만봉천이 흐르는데 이렇게 흐르잖아요. 여기까지 완만하게 흘러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 구간이 문제예요. 보시면 여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물살로 봤을 때는 되게 급류 구간이거든요. 근데 물이 불어도 근데 여기를 다 통과해서 이쪽으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시신 자체를 뭐라고 해야지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과연 여기 쪽에 그러니까 이쪽 집 근처 쪽에다 과연 시신을 유기했을까? 이쪽에 살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 이쪽에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유기를 했다면 이런 쪽? 이쪽일 확률이 크지 않을까? 이런 쪽 여기로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범인의 생각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쪽에도 하지 않았었을까? 비가 많이 오는 날 뭐 이런 그 정도 생각이에요. 꼭 굳이 저기다 하진 않았을 것 같다. 사람이 실종이 되면 실종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그 근처를 찾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발각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얘기는 되게 많아요. 어떻게든지는 잘 모르지만